예, 안녕하세요. 2020년도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을 맡고 있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올해 시험도 예전과 아주 흐름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죠. 크게 보게 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본 판례가 나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본 판례가 하나는 나오고 있는 거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최신 판례가 나와요. 최신 판례가 한 문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 한 문제. 그럼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본 판례를 공부를 해왔고 최신 판례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 중에 하나가 기본 판례라고 보기에는 약간 옆에 있는 판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신 판례는 아닌 것들, 이런 식으로 좀 심화된 판례,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심화 판례, 혹은 아직 기출이 안 된 미기출 판례. 자, 이런 판례가 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례들이 세 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시험 패턴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판례가 25점짜리로 나오고 있고 최신 판례가 또 25점짜리로, 또 심화 판례가 25점짜리로. 올해 같은 경우도 노동부 1과 노동부 2가 동일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공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문제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를 보거나 뭔가 공부를 할 때 약간은 좀 C급에 해당하는 혹은 B급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아닌 것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놓칠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조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것들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적어도 이제 키워드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시고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조금 이제 공부를 넓게 가져가야 되는 과제를 좀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노동법 1교시 문제. 보니까 이 사례도요, 굉장히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에서 상당히 긴 문장으로 올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들이 다 그냥 의미 없는 문장들이었거든요. 다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그런 구조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A공사가 나오고 있고, 자, A공사하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개인사업자 B가 나와요. 개인사업자 B. 그리고 개인사업자 B와 또 근로계약을 체결한 갑이 등장합니다. 갑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요 A공사와 개인사업자 B, 특별히 개인사업자 B와 갑, 요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요게 하나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실관계가 C가 나와요. C가. C사. 그러니까 C사가 나와서 또 C사에 고용이 된 또 을이 나옵니다. 을.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A공사와 개인사업자 B, 그리고 갑과의 기본적인 계약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로 C사와 A공사, 그리고 이제 을과의 기본적인 계약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마지막 문장은 또 A공사와 또 B와 C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통된 내용들이 함께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문제 1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또 뒷부분에 문제 2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물음 1과 2에 동시에 해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사실관계들을 함께 집어넣고 있는 상당히 복잡하게 사실관계를 꼬아낸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인 거죠. 이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분명히 이제 개인사업자 B에게 고용된 거죠. 개인사업주. 자, B에게 고용된 사람인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아니야, 갑이 나는 B가 아니고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인 거야,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은 근로자인 거니까. 만약에 갑이 근로자가 아닌 거다는 경우에는 갑의 근로자성,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갑이 근로자인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 갑의 근로자의 이 사용자, 갑이 근로자인데 이 근로자의 사용자 누가 되는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갑은 누구랑 명시적으로 계약을 했냐면, 이 갑이 개인사업자 B랑 계약을 했어요. 명시적인 근로계약인 거죠. 명시적 근로계약관계. 자, 그런데 이 B사가 또 A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계약. 그러니까 A사는 이 갑과는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A의 근로자인 겁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A사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묵시적인 근로계약 법리, 두 번째가 불법 파견, 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이 B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어야 돼요. 독자성. 만약에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적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독자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활용해서 A사가 이 갑의 사용자인 겁니다. 이걸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물음일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케이스는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이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소를 보시면은 문제 소재는 이제 A공사 갑 사이에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뭔 거냐, 이게 사용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에 사용자의 개념을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사용자라고 할 때는 보통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사업주가 돼야 돼요. 사업주. 여러분들이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이런 사용자를 알고 계시지만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누가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묵시적인 근로계약 법리예요. 자, 그러면 이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어야 돼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이게 결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근로자인 거고 누가 사용자인 거냐, 이거는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적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B가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A사하고의 관계에서 이 갑이 그런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야겠죠. 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원고용주인 B가 명목상의 사업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사죠. A사하고의 사이에서 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왜 굳이 이 B사를요 개인 사업주로 이걸 만들어 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격 있는 사업주라고 한다면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가 있긴 하지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격을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인격을 부정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판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요건이 엄격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주라고 한다면 약간 더 이게 편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B를 개인 사업주로 만들므로써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를 쉽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포석을 깔아둔 이런 사실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B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해요. 개인 사업주라는 점도 고려해 보시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별도의 어떤 사무실도 없다. 그 다음에 이 A사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 빼고는 채용한 적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B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독립성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A사의 노무대행 기관과 다를 법 정도로 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거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A사와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일단 아니죠. B가 일단 사업주로 독자성이 없어요. 없으면은 A사와의 관계에서 보자 이거죠. A사의 관계는 임금 주는 주체가 A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실관계를 보시게 되면 이 갑에 대해서 지휘명령을 하는 것도 지금 A사예요. 자, 이 둘 사이에서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사와 이 갑이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을이죠. 이제 을. 자, 을이 논하는 A사에 파견됐습니다. 이게 파견된 근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파견인 거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불법 파견된 거니까 A 공사가 나를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설 같은 거 하지 말고 판례 법리의 근거에서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따져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거죠. 아까의 구조는 B가 있었지만 이제 C가 있어요. C사가 있고 요 C사에 소용된 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사가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C사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존재를 해요. 자, 요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보셔야 되는가 하면, 만약에 사업주로서 동작성이 없다, 결여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사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묵시적 근로계약법리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있다 이거죠. 있으면은 구조가 이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을의 법률 관계가 파견 관계가 돼야 됩니다. 파견의 모양새는 C사가 을을 고용했지만 사실상 A사가 이 을을 지휘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A사가 맞냐 이걸 보여주는 판례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이 판례에 따라서 이게 적법한 용역인지 혹은 불법적인 파견인지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사안에 포섭하시면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이게 30점짜리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쟁점이 20점짜리는 쟁점이 1개 내지 2개, 30점짜리는 쟁점이 2개 내지 3개가 나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사안은 쟁점이 한 2개 혹은 3개 들어가 있는 이런 판례로, 이런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과연 이게 파견이 맞냐? 파견이 맞는 거죠. 보니까 실체가 있더라. C사가 실체가 있다 보니까 실체가 있다. 두 번째로 이 C사가 A사가 파견의 징표로 보고 있는 지휘 명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의 이제 그 편입이 돼 있다. 이 내용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A사가 이 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징표가 2가지인데, 하나가 지휘 명령,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사업에 사실상 편입된 거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연 그러면 C사가 지휘 명령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걸 봐야겠죠. 보니까 C사가 이게 지휘 명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결정권을 C사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아주 전문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기업적이나 설비 이걸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A사는 사용하고 있고 C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사와 관계에서 파견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사안을 적용하게 되면 C사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죠, 있다,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파견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A사는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 C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은 이건 파견 관계로 봐야 됩니다. 논리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부수반한 내용들은 제가 이 답안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게 파견이에요. 파견이면은 C사가 파견 사업 허가를 받아야겠죠.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불법 파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서 A사가 C사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직접 고용을 해야 돼요. 직접 고용 의무, 이걸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불법 확인인 거니까 뭐 당연히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불법 확인인 거니까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이것만 적게 되면은 너무 문제가 단순하죠, 이게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이 을이요, 이 C사에 대해서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또 C사가 을한테 그래도 계약을 한 번 더 하자, 계약 갱신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아쉽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약합시다. 계약 갱신 요구해요. 갱신 요구했더니 을이 요걸 거부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돼요. 자, 그 경우에도 A사가 이 을을 고용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요거는 도로공사에서 뭐랄까요, 모티브를 얻은 그런 판례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문제, 과연 을이 C사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A사의 고용 의무가 사라지는 거냐? 그렇잖아요. 이게 직접 고용 의무는 어디까지나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요,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 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에게서 사직을 했다, 파견 사업주에서 해고당했다, 이런 것들은 직접 고용 의무하고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직접 고용 의무는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인 거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보여주기 전에 이 법률 관계는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의 관계인 거다, 이것들을 적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그래도 갱신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갱신을 거절한 그 행위, 우리 파견법을 보시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만약에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가 된다,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시적인 반대 의사, 내가 고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고용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사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이걸 거절한 그것은 명시적으로 반대한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명시적 반대 의사는 누구한테 표현해야 될까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사용사업주에게 내가 이제 고용되는 거 반대합니다. 이걸 표시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내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쟁점이 실제로는 세 가지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요 시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다. 요거 하나. 두 번째로 요건 파견이다. 판단 기준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리 시사에 대해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시사에 대해서 갱신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A 사고의 관계에서는 무관한 내용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이 회식에 대한 문제, 회식에 대한 문제. 자, 이것도 문제 2번 치고는 상당히 사실관계를 길게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긴 거는 괜찮긴 하는데, 문제가 길어지면 시간도 같이 길어져야죠. 그러니까 시간은 같은데, 문제만 길어놓게 만들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판단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짧게 하면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길어지게 되면 사람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찍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건 이걸 거야, 이렇게 해서. 별로 그게 법학적인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가야지 보고 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찍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것들은 그렇게 우리 법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문의도 사실관계는 길게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이게 로스쿨 같은 그런 그 체계인데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아마 올해의 문제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갈지를 좀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당장 그렇게 없어질까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 유형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긴 지문에 좀 대비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산재 문제예요. 참 뜻밖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상할 때는, 제가 스스로 예상할 때는, 근기법에서 한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나머지 한 문제가, 근기법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최근에 반성을 한 거죠. 너무 근기법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냐. 그래서 최근에 기간제법을 등장시킵니다. 기간제법. 그래서 제가 하는 데는, 이제 마지막 한 문제는 기간제법이 나왔으니까 이제 파견법이 나오겠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는 파견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했습니다. 그건 딱 맞는 거죠. 근기법 두 문제, 파견법 한 문제. 이렇게 되니까, 산재법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기법은 최소한 두 문제 나올 것이고 나머지 문제는 올해는 파견법일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예상이 어긋났어요. 이게요. 오히려 이 허를 찔렀습니다. 근기법을 한 문제로 줄여버리고요. 다시 나머지를 산재법으로 아주 지금까지는 좀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문제 형태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기법을 딱 한 문제, 나머지 기타법에서 파견법 한 문제, 산재법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금 예상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산재법을 말씀드릴 때는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쟁점 교재에 이 문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실제로 회식 중에 대한 판례법리를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산재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만 이해하더라도 이거는 좀 쓸 수가 있을 거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논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에 대한 업무 상세에 대한 기본적인 1차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좀 썰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회식 중 산재에 대한 판례법리를 외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술 마시다가 1차 회식 하고 나서 2차 회식까지 한 거죠. 노래연수장 가가지고 노래연수장 가서 이제 이제 추락이 된 거죠. 이제 너무 많이 드셨어요, 술을요. 많이 드셔가지고 추락을 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연 이게 요양급여가 되는 거냐 문제예요. 이게 요양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산재가 돼야 됩니다. 업무상재.
그러니까 업무상재해가 되면은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문제 난 게 아니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반론을 적어주시고 특수한 법리를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그렇거든요. 많은 문제가 일반론과 특수한 법리를 적어주는 겁니다. 업무상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업무상재해의 의 적어주시고요. 법령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리 적어주시고요. 일반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판례법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판례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한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재해.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기인에서 발생한 재해가 바로 업무상재해인 거다. 이걸 적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들은 너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래서 이 일반론에다가 플러스 특수한 걸 적어줘야 됩니다. 이 특수한 게 뭔가 하면은 회식 중에 사고 되겠죠. 회식 중에 사고. 회식 중에 사고 발생한 것도 또 나와요. 등장이 됩니다. 일반론과 특수한 법리가요. 예, 특수한 법리는 이게 뭔가 하면은 회사 밖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회사 밖의 행사가 되는 거죠. 회사 밖. 만약에 회사 안에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이게 업무상재해인 거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회사 밖에서 뭐 야유회 하다가 뭐 등산하다가 혹은 회식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이 재해 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가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판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예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그 다음에 순로입니다. 이게 순리적인 경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출장 갈 때, 야유회 나름 갈 때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등산하자, 사용자 지시한 겁니다. 이게 사용자의 지시했으면은 이 사용자의 지시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산재인 거다. 이런 문제인 거고. 이 순리적 경로는 주로 출장 가시다가 이게 길을 어긋나게 한 게 아니고 너무 빗나가지 않고 사용자가 예상한 길을 따라갔다.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 대전으로 가는 거죠, 쭉 경부를 타고서. 근데 경부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저쪽 이제 만리포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순로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거죠. 이 경우는 산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밖에서는 사용자가 지배하고 관리한 거냐, 그 다음에 순리적 경로, 순로를 따라간 거냐, 이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적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회식 중에 사고도 왜 회식 중에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지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지배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산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1차 회식은 산재로 꽤 많이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팀장이 가자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싫더라도 팀장이 갑시다. 회사에서 이걸 하기 위한 비용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2차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2차는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 가는 게 아니고 몇 명만 그냥 그 회식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흩어지는 거 이런 것까지 그러면 사용자 지배 관리한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밖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일반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회식에서의 과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는 이 판례에 대한 것들을 엮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적어주시더라도 그냥 문제는 상당히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점수는. 근데 이 문제까지 적어주면은 좀 더 깔끔하겠죠. 근데 이걸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긴 한데 이걸 뭐 상세히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상세히 외웠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 회식이 사용자의 어떤 지배 관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여전히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비용도 사용자 내고 있고 팀장이 지휘 명령을 하고 있고 이 과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용자가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관리 하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너무 과음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배 관리 과정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본인이 일탈이 한 겁니다. 사용자는 김용호 씨 됐어요. 이제 술 그만 마시세요. 너무 취했어요. 했는데 본인이 그냥 됐고요. 제가 마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신 거예요. 본인이 사업주가 제지했는데 사업주가 만류했는데 너무 과음해가지고 이 자기의 과음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요 지배 관리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회식과 과음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음을 어떻게 한 거냐? 요 과음도 사용자가 좀 뭐 하게 한 거냐?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과음을 한 거냐? 이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이 우리 판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첫 번째가 이게 사업주가 만류했는데 제재했는데 근로자 스스로가 이제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도 많이 마셨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좀 이제 주도한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근로자들은 마시지 않았어요. 나만 마셨다.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아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친 게 통상적으로 회식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회식 과정에서 등장할 만한 그런 사고인 거냐,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좀 일어나기 힘든 그런 사고인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 법리까지 공부하셨으면 금상첨화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좀 좋았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사안을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회식이 과연 사용자의 지배에 관리가 있었냐. 요거는 1차 회식은 확실할 것 같아요. 1차 회식은 30명이나 참석했고, 그 다음에 실장도 함께 참석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차 회식은 사용자 지배 관리가 있다. 요건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차 회식은요? 사실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이건요. 문제 구조는 뭐 되는 것으로 엮어갈 수도 있고 안 되는 걸로 엮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걸 봤어요, 원래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원래 1차 회식을 하라고 사업주가 돈을 준 건데 이 소양이 1차 회식 하다가 좀 돈을 못 쓴 거예요. 남아있는 거 가지고 좀 보탠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2차 회식까지 이게 사용자가 지휘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지휘를 했으면은 30명 중에 적어도 한 뭐 20명은 가야 되는데 12명밖에 안 간 거예요, 이게요. 참석한 사람 수라든지 혹은 비용 같은 거 봤을 경우에 2차 회식까지 사업주가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지배 관리한 거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은 2차 회식이란 말이에요. 2차 회식에서 사업주가 지배 관리를 한 것이건 하지 않은 것이건 관계없이, 자, 과음을 어떻게 했냐, 이게. 과음을 한 것이 어떤 사용자가 부추긴 구조가 아니고요. 이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과음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이 창문으로 착각하고서 이 문을요, 이 창문을 화장실로 착각하고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죠. 비정상적인 경로, 이걸 거쳐가지고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설사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과음은 개인의 일탈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업무상재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업무상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양급여의 대상이 안 되겠죠. 자,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1에 대한 그 문제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